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은정입니다. 요즘 낮에는 한여름처럼 굉장히 덥고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쌀쌀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 딱 걸리기에 좋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건강은 최고의 재테크이자 또 재산, 그리고 효도입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도록 몸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방송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그토록 기다려왔던 은행권 공채가 드디어 지난주에 떴습니다. 신한은행 리테일 서비스직 신입 행원 채용 공고가 떴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또 특별하게 특집 편성을 준비해봤습니다. 은행권 취업의 대가, 대부 미스터 뱅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상반기에 이제 농협과 수협 이후에 이렇게 신한은행이 뜬 거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이제 농협은행하고 수협은행에 이어가지고 세 번째 이제 은행권에서 채용 공고가 떴는데 우리 취준생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이죠. 그렇죠. 예, 많이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예, 신입 행원 채용이 아니라서 그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많이 지원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많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1부에서 이분과 함께합니다. 구분학 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네. 많은 활약 부탁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제가 일부 출연이 없었는데요. 이제 네네. 다시 저도 힘을 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취업 정보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요. 채용 공고부터 알려주시죠. 네, 먼저 이제 2017년도 상반기 신한은행 리테일 서비스직 신입행원 채용 공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역 특별 전형입니다. 자격 요건 어떻게 돼 있는지 살펴보면요, 남녀 구분 딱히 없고요. 뭐 학력이나 전공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뭐 당행 이제 내규상 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들 이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지역 특별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역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면요. 이제 모집 지역이 인천국제공항, 강원, 충북, 전북, 광주, 전남, 울산, 경남, 경북인데요. 이 지역들에서 최소 5년 이상 이제 근무를 할 수 있는 근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채용 직무는요, 이제 입출근 창구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모집 인원은 이제 00명이라고 이제 명시는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상반기에 이제 은행권 이제 채용을 접하기 힘들었던 취준생 이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은행권을 원했다면 아무래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7년 상반기 신한은행의 리테일 서비스직 채용 관련해서 알아보고 왔는데요. 뱅쌤, 보니까 서울은 없네요. 그러니까 뭐 지방에서 뽑는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서울이 없는 게 이 서울은 아무래도 이제 신한은행 직원들이 기존 직원들이 많이 근무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좀 채용하기 어려운 곳. 인재를 구하기 어려운 곳 위주로 이제 채용을 하죠. 네. 자, 그리고 리테일 서비스직, 이게 저에게는 좀 생소한데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건가요? 예, 제가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은행에서 이제 퍼스트 레벨 채용이 있고 세컨드 레벨 채용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신입 행원 채용이 이제 퍼스트 레벨 채용입니다. 근데 이제 세컨드 레벨 이 채용이 신한은행에서는 리테일 서비스 직군이라고 표현하고 우리은행에서는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 그걸 이제 우리은행 직원들은 개금서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개금서, 개인금융 서비스. 개인금융 서비스에서 이제 개금서라고 줄여서 부르는군요. 그다음 기업은행에서는 이거를 이제 준정규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세컨드 레벨 채용을 하는 곳이 기업, 우리, 신한 이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세컨드 레벨 쪽으로 취업을 하면 창구 업무, 우리가 이제 지점에 갔을 때 지점에서 창구 입지급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텔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텔러 업무 위주로 계속 창구에서 이제 근무하는 게 이분들의 커리어 패스 경력 개발입니다. 리테일 서비스가 그러면 이렇게 창구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을 리테일 서비스를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사실 우리은행의 이 개인금융 서비스라는 말을 영어로 옮기면 리테일 서비스죠. 그렇죠. 같은 개념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세컨드 레벨이라고 하면 이제 신입은행 채용에서 이제 신입 채용에서 떨어졌던 친구들이 아무래도 좀 더 노려볼 만할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렇게 되나요? 실제로 그런데 그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신입행원 채용이 목표였다가 네. 신입행원 채용에서 떨어져서 세컨드 레벨로 지원을 하면 네. 세컨드 레벨에 들어가서 만족도가 좀 낮아집니다. 그렇겠어요. 그 처음에 이제 네, 목표가 그럴 것 높았기 같아요. 때문에.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혹시 이 친구를 세컨드 레벨로 채용했다가 네. 중간에 때려치고 나가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가려서 뽑는 거죠. 가려서 뽑는데 아무래도 그런 지원자들은 좀 있는 편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구분학 캐스터가 말씀을 해주셨던 거는 지역 특별 전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5년이라는 근무 조건이 붙는다고 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 이번에 그 채용 공고를 아까 우리 그 구본학 캐스터님 소개해 주셨는데 네. 보시면 그 인천국제공항, 네. 그다음 이제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 영월, 사북, 태백 이런 곳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강원도 같은 경우 영월, 사북, 태백 이곳이 옛날에 강원은행 있을 때 네. 그 강원은행 있을 때 그 지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원은행이 조흥은행으로 인수가 되고 조흥은행이 신한은행으로 인수가 되면서 지금 이제 신한은행 지점들이 돼 있는데 이곳들이 인천국제공항이나 그 영월, 사북, 태백 이런 곳들이 사실 그 인적이 좀 드물 수 있는 그 번화가 정도가 낮은 이런 곳일 수 있단 말이죠. 아까 우리 서울에는 왜 채용이 없냐 이런 질문했는데 그거하고 마찬가지 개념이죠. 그래서 좀 이제 그 근무하기 조금 거리가 좀 있는 곳, 좀 인적이 드문 곳 이런 곳 위주로 그 은행에서 인사를 해보면 그쪽에서는 인재를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쪽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쪽 지역 위주로 이제 5년 동안 의무 근무 조건, 의무 복무 조건을 가지고 채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제 지원을 하면 가장 우선권이 있겠죠. 네. 네, 원래는 보통 이 본사에서 직원들을 좀 파견을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나요? 원래는 만약에 인원이 충분하기만 하다면 네. 신한은행 기존 직원들이 영월 지점, 사북 지점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 기존에 이제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사북 지점으로 발령이 나면 그 직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유배를 받는 입장입니다. 유배지 같은 예. 느낌. 그래서 그 직원들이 이제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네네. 처음부터 이제 그쪽 지역에서 전문가로 일할 사람을 별도로 뽑아야 그래야 그 사기가 떨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그쪽 지역을 뽑는 거죠. 그렇죠. 그게 원래 집이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제일 좋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또 여기 보니까 제일 아쉬웠던 거는 인원이 00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최대 99명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많이 뽑지는 않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은행에서 이제 00명, 000명 이렇게 이제 채용하는 기준이 000명이면 100단위 채용인데 네. 이제 우리 00명 같은 경우는 10명에서 99명까지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점, 그러니까 영월, 사북, 아까 인천국제공항 뭐 이런 지점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제 전체적인 인력 수요가 00명 정도 수준이어도 일단 수급 대책이 가능하다라고 이런 대책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채용을 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일반 공채 신입 행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입 행원 공채가 이제 신한은행이 이번에 위성호 은행장 바뀌면서 네. 신입행원 공채 시스템을 좀 바꾸자 해가지고 지금 인사 담당자들이 온통 다 바꾸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사이에 이번 하반기는 이제 채용 시스템이 좀 바뀔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기존 채용 시스템하고 똑같이 신입행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2% 부족하지만 00명 채용이라도 떠서 우리 열심히 지원할 분들 늘려보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역 특별 전형의 공략법 지원했을 때 좀 어떤 점을 어필하면 좋을지 그런 주의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5년을 근무해야 되죠. 5년을 근무해야 되다 보니까 해당 지역 예를 들어서 영월 지점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 그쪽 지역을 고향으로 근거지로 두고 있거나 네. 아니면 그쪽 지역이 꼭 아니더라도 그쪽 지역에 누군가 연고지가 있어가지고 그쪽 지역에서 5년 동안 속된 표현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영월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다. 이러면 타 지역에 있는 지원자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자기소개서도 그런 항목이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뽑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쪽 지역 지원자를 우선해서 뽑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지원자가 지원은 가능하니까
일단 지원에는 이상이 없을 것 같고 네. 아무래도 그쪽 지역에 대해서 내가 연고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그쪽 지역에서 내가 5년 이상 근무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은행원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정도 세 가지가 요번 그 지원 채용의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도 일단 말씀을 하셨지만 신입행원 공채보다는 문턱이 낮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연령이나 학력에 대한 제한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지원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실제로도 저한테 그런 질문이 왔었습니다. 그 경단연대 네. 그렇게 지원해도 되냐? 얼마든지 된다 그랬고 그거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신한은행 인사부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지원 자체가 막혀 있거나 그렇지 않으니까 혹시 그쪽 지역에서 경력 단절 되신 분들은 얼마든지 지원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감이요. 다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15일 오후 6시까지인데요. 마감에 맞춰서 내면 당연히 안 되겠죠. 15일이 아마 그 월요일일 겁니다. 네네. 그 15일이 월요일인데 마감 날은 항상 그렇습니다. 마감 날 내지 마시고 학생들이 이런 질문 많이 빨리 내면 유리하냐, 뭐 마지막에 늦게 내면 유리하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유리 불리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관계 없고 네. 그 마감 날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인사 담당자들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뭐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좀 서버가 다운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과거 우리가 그 이 인사 시스템을 초기에 이 전산화 시킬 때는 다운되고 이런 게 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충분히 뭐 그쪽은 괜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담당자들이 이제 좀 마감 날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예측성이 좀 떨어집니다. 마감 날 확 몰리거나 그러면 네. 그 전날까지 이제 상황에 따라 예측성이 떨어지니까 지원자들은 그 전날까지 지원하자. 네, 그 전날까지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채용이 5년 동안 또 해당 지역에서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있지만 그래도 요즘 참 만나기 힘든 은행권 공채이고요. 또 신입행원 공채보다는 비교적 덜 어려운 공채이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소서도 조금 더 쉽다고 하는데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본학 캐스터가 정리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2017년 신한은행 상반기 서비스 리테일직 자소서 항목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4가지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문항,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가족과 학교 생활, 학업의 기타 활동 등에 대해서 기술을 하면 되고요. 2000바이트 이내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항목을 읽어보면요. 지역 특별 전형은 이 해당 지역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는 조건을 달고 있는데 이 해당 지역을 선택한 이유와 또 본인이 입행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노력 그리고 입행 후 포부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항목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데 3가지를 이제 2000바이트 이내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항목 살펴보면요.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사건과 인물을 선정을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하는데 1000바이트 이내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4번 항목은요. 이 위 자기소개 항목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럼 자신만의 남다름이나 다양한 경험, 자랑거리 등을 이제 얘기를 해라 하면서 1000바이트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본인을 어필하기에 가장 좋은 항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감은 다다음 주 월요일까지인데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항목을 보니까요. 뭐 자소서 항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다들 한 번씩은 좀 적어봤을 법한 그런 자소서 항목들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이번 자소서 항목이 어렵지 않죠. 우리 취준생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렵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그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제 상대 평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일단 분량이 작다, 4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쉬워졌고요. 네. 그다음 전체 분량이 6000바이트입니다. 네. 시중은행 신입 행원들의 평균 바이트가 한 10,000바이트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총 10,000바이트라는 거죠? 예, 신입 행원들 자소서 평균 적는 분량이 네. 한 10,000바이트 정도 되는데 이번 채용은 한 6000바이트밖에 안 되니까 그 학생들 부담을 좀 줄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전체적인 질문 문항도 그렇게 뭐 어려운 질문은 뭐 특히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항목별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성장 과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부분을 어필하면 좋을까요?
예, 이 성장 과정이 2,000바이트죠. 자, 성장 과정을 그 학생들한테 성장 과정을 물어보는 인사 담당자들의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지원자가 성장해 온 환경적인 요인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는 이 환경적인 요인을 좀 적어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그 이제 성장 과정 중에서도 지원자가 그 어렸을 때 뭐 아기 때 이런 기억이 아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이 뭐죠 사춘기를 거치면서 제2의 탄생을 하는 이때의 성장 과정, 요 때를 위주로 적는데 그냥 길게 일대기로 적지 말고 길게 일대기로 뭐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적지 말고 중간중간에 내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그 성장 과정 이 에피소드 위주로 그래서 한 개나 두 개를 선정을 해서 2,000바이트니까 1,000바이트씩 아니면 길게 하나를 선정해서 2,000바이트 이렇게 적어주면 좋겠네요. 그 에피소드가 좀 최근 뭐 3년간에 있었던 일 이거면은 좀 유리할까요? 아니면? 예, 그 성장 과정이라고 그랬으니까 최근 3년이라 그러면 이제 대부분 너무 성장한 후의 이야기일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고등학교 때, 그 사춘기 성장기 때, 그 다음에 좀 어렸을 때는 좀 나의 어떤 주변 환경적인 요인, 부모님이라든가 뭐 가정 교육이라든가 이런 환경적인 요인 그런 내용들 중에서 에피소드를 하나씩 선정을 해서 한 개나 두 개. 이렇게 적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항목을 보면요. 지역 선정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입행을 위해서 준비한 노력, 그리고 입행 후의 포부에 대해서 적어보라고 이제 이렇게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좀 내가 이 지역에서 살았었다 이런 연고 관련해서 좀 어필하면 좋겠네요. 예, 그렇죠. 이 항목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어려운가요? 예, 학생들이 이 항목에 가면 이것도 또 분량이 2,000바이트죠. 네. 2,000바이트인데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 이거는 요 질문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본인이 그쪽 지역 연고자거나 아니면 외부에 사는데 그쪽 지역을 지원했을 때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 요거를 이제 적어줘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번 입행을 위해서 노력, 이게 이제 내가 은행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냐, 그리고 또 특히 신한은행이라고 하는 그 신한은행 취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냐, 요 내용을 적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입행 후 포부, 그럼 이번에 이제 취업하고 나면 신한은행 들어오고 나면 뭘 할 거냐. 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학생들이 이제 누구나 다 제일 어려워하는 질문인데 이 부분만 가지고 한 1시간을 이야기를 해요. 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입행을 처음에 이제 이 지역을 지원한 이유 요거를 이제 좀 차별화시켜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자기가 그쪽에서 태어났다거나 자기가 그쪽에 어떤 연고가 있다거나 그쪽 지역에 대해서 뭘 안다거나 그쪽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이 답변이 한 2,000바이트니까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 분량. 그다음 3분의 1 또는 500바이트 정도 분량. 그다음에 이쪽 그 입행을 위해서 준비했던 노력. 이게 이제 은행원이 되기 위해서 난 어떤 노력을 했다. 어떻게 신한은행 지점 방문해보고 신한은행 선배들 만나보고 신한은행 관련된 책도 읽어보고 네. 신한은행 홈페이지도 들어가보고 뭐 금융 자격증도 공부를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취업 스터디도 해보고 사람들과 어떤 서비스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런 이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답변이고요. 네. 입행 후 계획 이거는 이제 그 아까 우리 그 리테일 서비스 직군의 그 경력 개발이 그 어떤 그 창구에서 주로 이제 업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는 창구에서 어떤 베테랑이 되겠다, 어떤 스페셜리스트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쪽 분야로 자기만의 그 이야기를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좀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면 좀 입사 후 포부를 조금 더 여기에 더 가치를 두고 적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 비율을 세 가지 비율을 세 가지죠. 2,000바이트인데 이 분량을 1대1로 이렇게 가야 될까요? 1대1로 하면 650, 650바이트 이렇게 하면 한 2,000바이트가 나올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굳이 좀 더 비중을 두자면 그 뒤쪽 그러니까 입행을 위한 노력과 입행 후 계획 이쪽에 좀 더 비중을 뒀으면 좋겠으니까 앞에 그 이쪽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한 500바이트 그리고 나머지 1,500바이트를 2분의 1로 나눠서 750, 750 이렇게 비중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항목을 살펴보면요.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이나 인물. 이거는 좀 어떻게 적어야 할지. 이 부분은 뭐 아마 뭐 학생들이 많이 적어봤을 법한 질문이거든요.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쉽습니다. 이제 이 항목이 제일 쉽고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제일 큰 영향을 줬던 사건이나 인물인데 이 사실 누구든지 다 본인에게 영향을 줬던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부모님을 적자니 또 너무 내 자기소개서가 식상해질 것 같고
다른 사람도 다 적을 것 부모님이라고 같고. 하면.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도 난 부모님이 이런 면에서 가장 존경하고 뭐 영향을 줬다. 그럼 또 적어도 됩니다. 그거 적는다고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좀 남달라야 되니까 부모님은 좀 뺐으면 좋겠고. 네.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구한테나 영향을 줬던 사건이. 그렇지만 그 사건과 인물 중에 만약에 우열이 동등하다면, 우열이 동일하다면 사건보다는 인물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부모님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요. 사건보다는 인물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 항목이 이제 최대한 자신을 어필하라 이런 느낌인데 남다름, 그다음에 다양한 경험, 자랑거리 등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아까 이제 3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사건보다는 인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쓰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선 세 가지 중에 뭐 하나를 딱히 고르자면 어떤 거를 좀 더 추정하면 좋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이 남다름, 자랑거리,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은 경험. 네. 이 세 가지죠. 이 당연히 남다름입니다. 남다름에다가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네. 그다음 자랑거리,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 누구나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하고 여기다가 이제 주로 어떤 이야기를 자랑거리 쓰면 다들 어떤 걸 쓰나요? 어떤 이야기를 제일 많이 적냐면 네. 아르바이트 하면서 제가 우리 가게에서 매출을 몇 % 올렸다. 그래서 나는 이 RS 리테일 서비스 직군에 적절하다, 최적이다라는 이런 이제 내용을 어필하는데 그 내용들이 90% 이상이 다 그런 경험을 다 갖고 있어요. 아르바이트 경험. 예. 그러다 아르바이트 경험도 조금 뭐 색다른 거, 남다른 경험을 써야 되겠네요. 예, 제가 항상 우리 나오면 이야기를 했죠. 그 여수 조선소에 가서 예를 들어서 용역 힘든 아르바이트를 했다. 뭐 그런 내용은 적어도 됩니다. 상하차,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뭐 이런 것들이요. 예. 근데 이 남다름이랑 자랑거리가 조금 구분하기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남다른 게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예. 어떻게 조금 자랑거리인데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을 법한 자랑거리는 그냥 자랑거리일 거고. 예. 나만이 했을. 예, 그렇죠. 나만이 특별하게 이제 남들하고 다른 뭔가가 있을 때가 남다른 게 될 텐데 제가 전에도 그런 소개를 하나 해드렸습니다. 너의 남다른 점이 뭐냐 했을 때 저는 누구보다 노래를 잘합니다. 이런 이야기 좋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누구보다 노래를 잘하고 뭐 가요제 나가서 상을 받아봤고 나의 어떤 끼 그리고 나의 어떤 캐릭터를 여과 없이 그냥 보여줄 수 있는 솔직함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사실 이게 남다름, 자랑거리, 뭐 경험, 소재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서 아마 4번 항목은 소재 찾느라 아마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원자의 입장에서 지원을 할 때 또 주의해야 하는 또 다른 사항들이 있을까요? 예,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2번 질문 있죠. 2번 질문 지역 선택 이유, 노력, 그리고 입행 후 계획. 이 부분을 제일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아까 3번 질문이 제일 좀 쉽다 그랬으니까 그건 좀 3번 질문에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 2번 질문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려운 질문이 이 4번 질문일 겁니다. 남다름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나온단 말이죠. 그다음 세 번째 어려운 게 이제 성장 과정. 그래서 요 순서 어려운 순서를 가지고 내가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는 양을 조절하면서 그렇게 좀 작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평가자의 관점에서 면접에 들어갔을 때 심사위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의도가 무엇일까 파악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좀 팁을 줄 수 있다면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자기소개서 평가 항목은 은행별로도 다르고 그다음에 신입행원이냐 또 이번처럼 이제 세컨드 레벨 채용이냐 다 항목마다 채용마다 다른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 신한은행도 그렇고 인사 담당자들이 항상 취준생들을 보면 첫 번째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적어라. 네. 이렇게 좀 적어다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좀 솔직하게 적어달라. 솔직함. 예. 솔직하게 적어달라. 근데 이 솔직한 거를 잘 못 적습니다. 학생들이. 솔직해지고 싶지만 솔직하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그쵸. 자꾸 뭔가 좀 더 뻥튀기가 나오는데 이 사이에서 항상 학생들은 딜레마를 겪게 됩니다. 취준생들이. 그래서 이 솔직하게 자기소개서를 적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지원자의 어떤 무게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솔직함에서. 그래서 이 지원자가 솔직하게 자기소개서 글을 적고 있구나라고 하면 이 지원자는 어느 정도 무게감이나 좀 진솔한 은행원으로서의 정직성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느껴지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가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하라라는 건데요. 우리가 아까 2번 질문에서 지역을 선택한 이유, 그다음에 입행을 위한 노력, 입행 후 계획 이 세 가지 질문이 있으면 네. 이 2000바이트를 읽어봤을 때 이 지원자의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이거구나라고 하는 게 읽어보면 명확하게 딱 그 클리어가 되게 이해가 되는 게 이게 정확한 답변입니다. 네. 이거를 잘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 지원자들이 이 정확한 답변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직무 능력을 내 일을 시켜줬을 때 그 근무를 할 때도 일도 이렇게 정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거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적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던 게 솔직하게 적어라, 정확하게 적어라. 그다음 세 번째는 자기소개서 글이라고 하는 건 이 전달력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한테 읽혀졌을 때 잘 읽혀져야 됩니다. 글이 너무 그 문장이 너무 길거나 뭐 너무너무 짧거나 네. 또는 맞춤법이 좀 틀려서 문법이 안 맞거나 뭐 안 나와야 되는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나온다거나 그러면 읽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를 때 이 전달력이 떨어지는 이 사례가 생기는데 이 전달력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하고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소통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달력이 중요하고 네 번째가 이 남다름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제 4번에서도 이야기했던 네. 남다른 자기소개서가 나와야 됩니다. 남다른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계속 서비스직 아르바이트를 뭐 100명 중에 90명이 다 했는데 전부 다 또 똑같이 그 서비스직 아르바이트 뭐 이야기가 나오면 남다르지 않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가 읽어도 그냥 n분의 1, 예, 그냥 100분의 1 뭐 이렇게 지원자 중에 한 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다른 자기소개서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자기소개서를 많이 좀 읽어봐야 됩니다. 네 가지가 좀 정직하게, 솔직하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정확하게, 세 번째가 전달력 있게, 전달력, 가독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남다른 자기소개서. 이게 평가자 입장에서는 자기소개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만 뭐 그러면 뭐 여기 인재상은 안 나와도 됩니까? 라고 하면 인재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인재상은 이 글을 읽어보면 또 느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 글을 찍을 때는 일단 이 네 가지 항목을 먼저 위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요번 건에 한해서요. 이번 건에 한해서만. 또 신입행원 때는 또 다시 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해 주셨던 솔직, 정확, 그다음에 남다름, 전달력 이 네 가지 항목을 고려하셔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보면 자소서를 첨삭해주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이트를 뭐 사용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실제로 도움이 됩니까? 저도 그 중에 한 명일 텐데요. 네. 저도 그 중에 한 명일 텐데 제가 생각해서 도움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거짓말일 것 같고요. 네네. 도움이 되는데 이제 좀 누가 하냐 이게 좀 차이가 있을 거고 그리고 대부분이 무료보다는 유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준생들이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트를 이용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쉬운 건 하지 말고 진짜 꼭 도움을 받아야 될 게 있으면 한 번쯤은 이용해 봐도 되지만 근데 누가 첨삭을 해주고 누가 코칭을 해주냐라고 하는 거 이거는 꼭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아니었던 분들이 워낙 많았어요. 네. 근데 그렇게 이렇게 돈 내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뱅쌤이 잡정보센터 나오셔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게 더 좋겠죠. 이렇게 방송을 보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우리 이번에 신한은행 지원자분들은 이 방송만 보고도 충분히 작성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저 TV 앞에 계신 분들은 저한테 오면 전부 다 무료로 봐드리고 싶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자소서를 보내드리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저희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에 이제 취준생들의 질문 댓글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민혁쌤과 또 차코치님과도 함께 댓글 사연을 읽어봤었는데요. 오늘은 일단 어제 댓글이 왔던 달팽이가 달려간다님의 댓글을 다시 한번 보고 뱅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댓글은 구보다 캐스터가 읽어주시죠. 네, 어제 봤던 닉네임이어서 굉장히 반가운데요. 제가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 전문 자격사 시험을 준비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은행 쪽 취업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상반기에는 시중은행 채용이 전무하더군요. 그래서 이 하반기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자, 나이는 28살의 남자고요. 학점은 3.65, 자격증은 신용분석사, 외환 전문역 1, 2종, 신용위험 분석사 1차 합격했고 또 AFPK, CFP, CDCS
CDCS나 FRM 자격증 같은 것을 준비하고 싶은데 하반기까지는 아직 시험 일정이 없습니다. 기업 금융 쪽으로 지원한다면 이 스펙으로 올해 이 하반기에 시중은행 중에서 서류 합격을 몇 군데 정도 할 수 있겠고 최종 합격은 가능할지 뱅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제 이 댓글을 봤을 때 조쌤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안 된다. 이렇게 한마디를 하셨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어제 제가 우리 방송을 제가 못 봤는데요. 네네.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걸 못 봤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 달팽이님, 달팽이님의 정보의 극히 일부만 저한테 이제 지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부를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제가 신이 아니라면 불가능하고 최소한 달팽이님의 학교라든가 전공이라든가 학점이라든가 이런 스펙들이 조금 더 나와 있어야 되고요. 네. 지금 현재 자격증을 좀 너무 많이 공부하신 것 같습니다. 자격증 공부 지금 은행으로 취업하기까지는 자격증을 이만큼까지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기업금융 분야로만 별도로 채용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신입행원으로만 채용하기 때문에 자격증 공부는 아까 CDCS하고 FRM 공부를 할까 말까 고민한다 그랬는데 절대로 안 해도 되고 그 돈 가지고 돼지갈비 사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갈비 사 드시라고 말씀해 주신다 지금. 돼지갈비. 네. 아까 뱅쌤께서도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 일단 정보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기가 어려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마 제가 느낌상으로 보면 서울권 소재가 아니고 서울권 소재더라도 조금 중하위권이거나 아니면 지방 소재 대학이 아닐까 추측은 가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이 정보만 가지고 은행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죠. 일단 학교도 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제가 은행권이 사실 외모를 조금 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또 사진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제 사진까지 있으면 더 좋죠. 사진까지 있으면 더 좋은데 사진이 있으면 이미지라든가 인상이라든가 이게 또 보여지니까요. 워낙 뽀샵이나 이게 많긴 하지만 그래도 사진도 없고 학교도 없고 정보가 이제 극히 일부밖에 없는데 이 상태의 정보를 가지고 제가 갈 수 있다 없다라고 하면 제가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일단 정확하게 진단해 주신 거는 CDCS나 FRM 자격증 같은 걸 준비해야 하냐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딸 필요가 없다. 그 돈으로 돼지갈비나 사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달팽이가 달려간다 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뱅쌤께 전달을 해주시면 뱅쌤이 또 진단을 해주실 거잖아요. 스펙이나 이걸 한번 봐드릴 수 있고요. 제가 네이버에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뱅커스라는 카페가 있는데 뱅커스 카페를 통해서도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니까 달팽이님도 달팽이가 달려간다님의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뱅크스에 여기 쪽지를 보내시거나 아니면 취업대학교 총장님에게 자소서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뱅쌤이 이제 확인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메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학생들이 RS직, 이 리테일 서비스직에 대해서 또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RS직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거는 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퍼스트 레벨이 아니라 왜 세컨드 레벨로 보는 거죠? 은행에서 이제 난이도가 있는 직무, 난이도가 좀 떨어지는 직무, 이거를 이제 지점에서 나누다 보니까 난이도가 좀 있는 직무는 외환이나 기업금융이나 이런 대출 이쪽 직무를 이제 선정을 하고 비교적 창구 업무가 난이도가 좀 낮다 보니까 이렇게 직무가 다르거나 난이도가 다른 직무를 가지고 있으면 보수도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퍼스트 레벨, 세컨드 레벨 이렇게 구분해서 채용하는 게 과거에는 하나은행도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은행은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신한 기업 이 세 군데만 이렇게 하고 있죠. 물어봐 주시죠. 그러면 이제 보수가 다르다는 건데 어느 정도 차이가? 신입행원으로 이제 우리 대졸 신입행원으로 들어가면 약 100을 받는다고 치면 지금 현재 금액으로는 한 연봉 5천 정도 내외가 될 거로 알고 있는데요. 100을 받는다고 치면 우리 레벨 2로 들어가게 되면 세컨드 레벨로 들어가게 되면 한 70에서 80% 정도 수준. 그러니까 한 3,500에서 4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스타트를 해서 거기서 신입 회원들은 이렇게 연차가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고 세컨드 레벨은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이제 평행하게 달립니다. 평행하게 달리니까 교차하거나 그럴 일은 없죠. 네.
아까 처음에 초반에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은행이었던가요? 거기에서는 개금서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 은행사별로 좀 체계도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신한은행만의 RS직 체계는 좀 어떤가요? 신한은행 우리 RS 직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지원해야 되는 게 요건데 신한은행은 RS 직군으로 들어가면 처음에 이제 그 주임 텔러라고 합니다. 주임 텔러. 그리고 주임 텔러? 예. 연차가 지나면 승진 시험을 봐서 네. 선임 텔러로 올라갑니다. 선임 텔러. 그다음에 다시 또 시험을 봐서 수석 텔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주임 텔러가 우리 신입 행원으로 들어가면 행원급에 해당되고 네. 그다음에 선임 텔러가 대리급, 그다음에 수석 텔러가 과장급. 예,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다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세컨드 레벨에서 퍼스트 레벨로 직군 전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네. 신한은행은 요게 없어요. 요게 없어서 그 직군 전환을 하면 일단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RS 직군이나 개검서 우리 은행의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 들어가면 나중에 PB를 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이나 RS 직군 요 안에서는 PB를 못 합니다. 이 나중에 이제 신입 그 정규직 행원 레벨로 직군 전환이 되어야 PB를 할 수 있는데 그 우리 은행은 직군 전환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나중에 전환돼서 PB를 할 수 있죠. 근데 신한은행은 이 직군 전환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네. 신한은행은 RS 직군 들어가면 PB를 못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창구에서 창구 책임자, 창구 뒤에서 이제 결제하고 그 창구 관리하시는 그 책임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 요번 자기소개서 적을 때도 입행 후 계획 아까 우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입행 후 계획에 나중에 전환해서 PB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멘트를 적는다면 신한은행 RS 직군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고 지원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RS 직군에서 난 베테랑 창구 담당자가 되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그 입행 후 계획을 적어야 된다라고 아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신한은행 RS직에 좀 지원을 한다면 PB는 좀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신한은행만 이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이번 이제 신한은행 RS직에 지원한 친구들과 그리고 하반기에 은행권의 취업을 노리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제가 하반기 취준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좀 뛰어다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안에 박혀 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 자기소개서를 많이 읽어보고 좀 남다르게 그 자기소개서를 만들어보는 노력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번 신한은행 지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 내용들 특히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그 아까 자기소개서 2번 질문이죠. 2번 질문에 입행 지원을 위한 노력 그다음에 입행 후 계획에 PB 이야기 적지 마시고 그다음에 신한은행이 중요한 가치가 도전, 창의, 뭐 열정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나오게 하자니 뻥을 쳐야 될 것 같고 이걸 솔직하게 적자니 네. 이게 안 나오고 네. 이 사이에서 학생들이 많이 갈등을 할 것 같은데 그 사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어느 쪽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솔직하게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창의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창의가 아니더라도 솔직하게 자기소개서를 적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한은행 상반기 리테일 서비스직 공채 합격 전략을 커리어 칼리지의 류수환 강사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도 알찬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네,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2부에서는요, 먼저 구분학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강원 지역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박정아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박정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정보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재단법인 강원연구원입니다. 춘천시 중앙로에 소재하고 있는 강원 지역 경제개발연구단체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 학력에 경력 3년 이상자,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하며 급여는 연봉 1,9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육아휴직 대체 근무인 점을 확인하셔서 지원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바로 전해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의료법인 명봉의료재단입니다. 원주시 문마급에 소재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병원으로 원무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전문대졸 이상 학력에 보건학 전공,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는 필수이며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23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고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건은 지원을 하시려면요, 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꼭 강원도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청주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청주 지역도 바로 채용 정보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주식회사 체리브로입니다.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소재에 있고요. 닭, 오리 도축 업체로 현재 일반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고졸 이상의 신입사원으로 근무 형태는 주 5일, 급여는 연봉 2,250만 원 이상 지급됩니다. 입사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이력서 준비하셔서 방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5월 21일까지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요, 워크넷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입 채용권이라고 하니까요. 고졸 이상이신 분들 많이 지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단기 취업 특강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 5월 11일에는 성공 취업을 위한 구직 전략, 금요일인 12일에는 국민연금 제도를 주제로 해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은 워크넷 통해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시고요.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도 접수 가능하십니다. 기타 프로그램과 관련 문의사항은요. 전화 043-230-679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직 전략과 국민연금까지 다양한 주제로 특강이 마련돼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와 충청도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해외에서 더 유명한 강소기업들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이분 뵙는데요.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민종, 손병우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오실 때마다 김민종 이야기를 들으실 것 같습니다.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해 매번 깜짝깜짝 놀라시죠? 네. 자, 벌써 이제 5월인데요. 현장에서 또 직접 구직자들과 함께 하면서 좀 많은 것도 이제 느끼시고 또 4월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요 시기 때가 가장 구직자분들의 생각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4월달, 5월달 해서 이제 인저서 끝나고 또 이제 면접 준비하는 친구들 되게 많을 텐데 지금 현장에서는 많이 좀 다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수고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데 네. 좀 더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다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네. 조금 더 수고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부를 도와주실 분도 모셨습니다. 이남규 아나운서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바쁘시죠?
아, 바쁜데 네. 뭐 열심히 하려고 또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부탁드리고요. 네. 자, 손용우 컨설턴트님,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딘가요?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은 아마 재학생이라든가 졸업생, 그리고 문과, 이과, 그리고 네. 경력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기업을 가져왔고요. 네. 오늘은 좀 작지만 강한 기업인 탈스펙 채용을 하는 바텍 네트웍스라는 기업입니다. 바텍 네트웍스입니다. 탈스펙 채용을 한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 어떤 기업인가요? 현재 이 바텍이라는 기업은 이제 경기도 화성의 동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기업은 이제 의료 보건 업종에 치과용 영상 진단 장비를 만드는 전문 업체인데요. 아마 치과용 의료 기기와 그다음에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이제 기업이라 보시면 되고요. 네. 현재 국내에서는 이제 이 생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최고의 탑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에서는 3위의 글로벌 헬스케어 강소 기업입니다. 국내 1위에다가 세계 3위라고 하니까 정말 강소기업답습니다. 그렇다면 치과용 의료기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제품들이 있을까요? 아마 치과에 다 가보셨을 겁니다. 네네. 네, 저도 작년에 그 치과에 갔을 때 아마 다 보지터 장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실 때 이렇게 누우시면 처음에 의자? 네, 의자는 아니고요.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찍어봤는데. 누웠을 때 네. 그 치과가 어떤지 엑스레이 찍고 그걸 아마 보여줄 겁니다. 이렇게. 네네. 예, 그 보이게 해주는 장비와 또 찍는 아. 엑스레이 장비 그게 바로 이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용어는 조금 어려운데 치과에 가면 다들 한 번쯤 봤을 법한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어떤 제품인지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치과용 장비를 제조하는 타 기업으로 구직자들이 좀 알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이미 4월 달에 그 방송에서 오스템 임플란트에 오스템. 대해서 아마 그 방송이 됐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기업이 치과용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지금 현재 1위를 하고 있고요. 바텍이 2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텍은 그래도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영상기기라든가 또 이 해외 시장 확장력까지 지금 경쟁력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기업과는 차별화 볼 수 있고요. 특히 지금 요즘에 애견 관련해 동물도 많이 키우고 있는데 현재 이 동물병원에서 주로 엑스레이, 이 동물의 엑스레이 촬영을 할 때 쓰는 장비도 이 바텍에서 주로 많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바텍 네트웍스의 각 계열사와 또 규모가 궁금해지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남규 아나운서가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텍 네트웍스는 경영 관리 및 운영 중심 역할인 지주회사, 주식회사 바텍 이후홀딩스를 중심으로 국내 총 8개의 계열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처음으로 주식회사 바텍은 치과용 엑스레이 의료기기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식회사 바텍코리아는 의료기기 국내 유통 서비스고요. 네. 바텍 글로벌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기기 글로벌 유통 서비스입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바텍 ENG는 의료기기 종합 제조 서비스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바텍 SNC는 음식이나 문화 등 종합 서비스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주식회사 레이언스는 디지털 엑스레이 핵심 부품 전문 기업이고 우리엔이 있습니다. 우리엔은 동물병원 PMS 전문인데 이 PMS는 어떤 통합 관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식회사 이유소프트는 치과 진단용 소프트웨어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8개의 계열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8개 계열사가 정말 다양한 또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각 분야마다 담당하는 부분도 다를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저를 봐주시고. 네네. 이남규 아나운서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바텍이랑 바텍코리아 그리고 바텍 글로벌, 바텍 ENG 등의 4개의 계열사는 이 치과용 엑스레이 분야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레이언스 계열사는 엑스레이 장비 핵심 부품 개발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엔이나 이유소프트 계열사는 진단 소프트웨어 분야를 담당을 하면서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열사를 보면 사업 영역의 구성은 정말 대기업 못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용호쌤, 바텍이 해외 법인도 많다면서요.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규모는 해외 법인 쪽으로 되게 많은 편입니다. 네. 아까 좀 전에 오스템을 언급을 했는데 네. 오스템이 이 업계에서는 지금 1위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바텍이 이제 매출액에서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많이 맞춰져 있고요. 지금 해외 법인과 대리점을 구분해서 지금 이미 해외에 지금 설립이 되어 있는데 해외 법인은 지금 주요 국가 미국을 비롯해서
13개국에 현재 지금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외에서 또 이 방송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국가를 언급을 해드릴게요. 네. 이제 보통 미국, 그리고 중국, 영국, 그리고 러시아와 스페인, 프랑스, 대만, 홍콩, 호주, 그리고 말레이시아, 브라질, 멕시코, 인도 이렇게 13개국의 이제 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고요. 네. 이 밖에도 또 아프리카 대륙을 또 포함이 돼서 해외 93개국의 지점이 또 지금 대리점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야말로 뭐 전 세계에 다 곳곳에 퍼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만큼 이 회사의 어떤 주요 실적과 또 성과가 궁금해집니다. 이 부분은 이남기 아나운서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이 바텍 네트워크스는 2년 연속 성장 기업이고 6년 연속 흑자 기업인데요. 네. 성과를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2003년에 세계 최초로 3-in-1 디지털 엑스레이 시스템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삼성전자랑 이 초정밀 디지털 엑스레이를 공동 개발을 했고요. 2014년에는 2D와 3D를 한 번에 획득하는 스마트한 CT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재작년에는 세계 최초로 휘어지는 구강 센서를 출시를 했고요. 그 밖에 수상 내역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세계 인류 상품 및 생산 기업 8년 연속 선정, 그리고 월드클래스 300기업 선정, 네. 대한민국 행복기업 대상 수상, 그리고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선전 등이 있습니다. 네, 2003년부터 꾸준한 성과를 이어온 기업인데 그렇다면 이 회사 매출액은 좀 어떤지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기준으로 약 지금 매출액이 2,300억대입니다. 예, 그리고 단기 2,300억대요? 네네.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약 450억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임직원 수는 약 570명의 정규직이 530명입니다. 그리고 약간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이제 평균 근속 연수가 지금 4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기업에 입사를 하더라도 이제 한 솔직히 3년을 버티는 건 되게 힘든데 4년이면 되게 네네. 많이 근속 연수가 네.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네. 이 매출액이 높은 만큼 그렇다면 이 연봉도 얼마나 받느냐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속 연수가 4년 정도면 괜찮은 편이라고 하셨는데 네. 연봉 얼마입니까? 여기 저희가 또 빼놓지 않고 물어보는 거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래서 근속 연수가 4년이라는 부분은 이제 남성하고 여성 근로자 다 포함돼 평균 그 4년이고요. 네. 여기에 맞춰서 평균 연봉을 보면 이제 5,200만 원이 평균 연봉입니다. 네, 그런데 5,200만 원. 네네. 네, 그런데 이제 대졸 초임 연봉은 2,700만 원입니다. 2,700만 네네. 원. 네. 이 정도면 뭐 괜찮다고 볼 수 있겠죠? 좀 작지 않습니다. 이렇게 왜 주눅 작다고 들으셨어요? 왜 본인께서 직접 작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승리한 선수가 너무 정도면 뭐라고 했나 보다. 이 정도면 정말 뭐 기업의 규모에 비하면 살짝 저도 좀 공감을 하는 게 작다는 생각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게 보면 되겠죠? 솔직히 좀 저도 이 기업을 다시 좀 살펴보면서 아쉬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초임 연봉은 좀 작은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작다고 인정을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작은데 다만 이 2,700만 원이라는 이 기업의 그 초임 연봉을 봤을 때 매출에 비해서는 약간 작습니다. 그런데 지금 뽑을 때 보면 대졸 초임 연봉 안에서도 또 대졸자가 갈 수 있는 제조 분야가 또 따로 있습니다, 직무가. 그래서 네네. 그 직무별로 좀 연봉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바텍 네트워크스의 채용 일정이 궁금해지는데요. 이남기 아나운서 어떤가요? 네, 일단 정규 채용과 수시 채용이 있는데 두 개 다 모두 현재 진행형 중에 있습니다. 네. 정규 채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2017년 스펙 없는 공개 채용으로 신입과 경력 모두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수시 채용 같은 경우는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게 주식회사 바텍 계열사의 의료기기 부품 자재 관리 그리고 의료기기 제조직 정규직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지원하시려면 어떤 분야에 지원하시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형 일정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2017년 스펙 없는 채용이고 신입과 경력 채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신입 채용부터 말씀드리면 연구 개발 그리고 영업, 마케팅, 고객 지원, 사업 개발이 있고요. 그다음에 품질 생산, 디자인, 경영 지원 부문으로 현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직 채용도 채용 부문은 동일합니다. 똑같은데 각 부문마다 아무래도 경력직이다 보니까 요구되는 경력 사항이 다 다릅니다.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접수 방법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고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세한 사항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주식회사 바텍 네트워크스를 추천해 주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솔직히 이번 시간 안에 이 바텍이라는 기업을 다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금 좀 작은 짧죠? 시간입니다. 네. 시간이고 아까 연봉 얘기도 하셔서 네네. 사실 연봉은 되게 초연봉은 아마 작아서 지원을 안 할 수 있는 기업인데 이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네. 더 어필해 주시죠. 아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천을 해야 될 이유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기업이 탈스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라고 공기업도 뭐 NCS가 있고 뭐 탈스펙 채용도 있긴 있지만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시 지금 적용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그 바텍은 정말 탈스펙, 그러니까 세 가지를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보지 않고요. 네. 그리고 스펙도 기재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회사 방문 면접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면접이 없어요? 예, 방문하는 면접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면접은 있는데 방식이 이제 방문 면접이 아니라 화상 캠을 전화 통해서 연결인가요? 해서 그걸로써 이제 면접을 대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제가 그 이 무스펙 적용이라는 게 아마 아까 보셔서 아시지만 그 채용하는 부분이 되게 지금 넓습니다. 모든 부서가 다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탈스펙 적용해서.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구직자분들 중에 공채가 떨어지고 지금 요 시기 때 뭐 여성 구직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재학생 그리고 구직 활동이 한 1년 이상 장기화 됐던 친구들도 이거에 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별 무관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스펙이라는 탈스펙이라는 이 채용을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강소 기업이지만 또 찾아가는 채용 설명회를 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국 외대 하반기 때 가서 외대에 직접 찾아가서 바텍에 대한 채용 설명회를 진행했었고 올해는 이미 지금 4월 달에 또 충남 그리고 부산에 가서 또 채용 설명회를 진행할 정도로 네. 인재를 찾기 위한 탈스펙을 현재도 좀 적용시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좀 이번에 선택을 좀 했습니다. 네, 오늘은 주식회사 바텍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스펙 그리고 탈스펙으로 채용을 하고요. 또 모든 부서에서 인재를 모집한다고 하니까요. 취준생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취업포털 커리어의 손용우 컨설턴트 그리고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웃는 얼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